제주공항 출발 게이트 앞 오후 2시경의 분주한 풍경 속에서 장모 정순자는 딸 미영과 사위 민석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정순자는 이번 효도 여행이 사위와 조금 더 가까워질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에 대해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민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말수가 적었습니다. 짐을 챙기고 탑승권을 확인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는 꼭 필요한 말만 했죠. 장모님,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좌석이 창가 쪽이에요 같은 실용적인 말들 뿐이었습니다. 정순자는 사위의 이런 모습이 배려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과 거리를 두려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정순자는 창가 좌석에 앉아 제주도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려 애썼습니다. 미영은 옆자리에서 여행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내일 성산 일출봉 가는 거 정말 기대돼요. 민석이가 일찍 일어나서 일출 보러 가자고 했거든요.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지만 사위에 대한 미묘한 어색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여승무원 한 명이 정순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승무원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손짓을 했고 정순자만 볼 수 있도록 작은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거 꼭 보세요 라고 속삭이듯 말한 후 재빨리 자리를 떠났죠. 정순자는 당황스러웠지만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작은 종이를 펼쳐본 순간 정순자의 얼굴에는 충격이 스쳤습니다. 그 남자, 전과자입니다. 조심하세요라는 문장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정순자는 즉시 민석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갑자기 평범해 보였던 사위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후 정순자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승무원이 건넨 쪽지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사위 민석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호텔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렌터카를 빌리는 과정에서도 정순자는 민석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작은 행동들도 이제는 모두 의심스럽게 보였어요. 민석이 프런트 직원과 대화할 때의 차분한 목소리, 서류를 작성할 때의 신중한 손놀림까지도 왠지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첫째 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는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순자는 민석이 로비 한쪽 구석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죠. 거리상 대화 내용을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민석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진지해 보였습니다. 가족 여행 중에 받는 전화치고는 너무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정순자는 그의 몸짓과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민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펜을 움직이는 그의 손놀림이 빨랐고 마치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정순자는 그 모습이 왠지 수상해 보였습니다. 평범한 가족여행에서 그런 메모가 필요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민석이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돌아오자 정순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상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둘째 날 오전, 성산 일출봉을 오르는 길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민석은 또다시 전화를 받았고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통화했죠. 정순자는 우연히 돈이라는 단어와 계좌라는 말을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소 확인해주세요라는 문장도 귀에 들어왔어요. 이 단어들이 조합되자 정순자의 머릿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기 관련된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아니면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스쳐갔어요. 미영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민석아, 누구 전화야? 회사에서? 하고 물었을 때 민석은 그냥 친구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순자에게는 그 대답이 석연치 않게 들렸습니다. 친구와의 통화에서 돈과 계좌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뭘까요? 더욱이 여행 중에 그렇게 급하게 받아야 할 전화일까요? 정순자는 민석의 대답이 너무 간단하고 성의 없다고 느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흑돼지 식당에서 나오는 길에 민석은 세 번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네, 위치 확인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내일까지는 준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대화를 나누었죠. 정순자는 점점 확신에 가까워져 갔습니다.
승무원의 경고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치 확인, 준비 완료라는 말들이 어떤 계획된 일을 암시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정순자는 이제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거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순자는 민석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말투와 예의 바른 행동들이 이제는 계산된 연기처럼 느껴졌어요. 혹시 딸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더 큰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마음속에서 커져만 갔습니다. 정순자는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모성 본능과 함께 불안감이 점점 증폭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 아침, 정순자는 새벽 5시가 되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민석에 대한 의심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며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고 미영과 민석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이, 정순자는 조용히 침실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의심이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어요.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던 정순자는 결국 진실을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거실 소파에 놓인 민석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절대 남의 가방을 뒤지지 않았을 정순자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어요. 딸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니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방 지퍼를 열어보니 일반적인 여행용품들과 옷가지 사이에 이상한 물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순자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경찰청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공문서였습니다. 정순자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문서를 자세히 보니 수사협조 요청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민석의 이름이 협조자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녹음기와 손바닥 크기의 위치 추적 장치까지 발견했죠. 정순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보니 어제부터 품었던 의심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이게 대체 뭐지? 정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경찰 문서와 녹음기, 추적 장치까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러웠어요. 혹시 민석이 경찰과 연관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경찰에 쫓기고 있는 상황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승무원의 경고가 사실이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어요. 정순자는 재빨리 가방을 원래대로 정리한 후 미영이 잠든 침실로 향했습니다. 미영아,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 미영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정순자는 조심스럽게 승무원이 건넨 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봐.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몰래 준 거야. 그리고 방금 민석이 가방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쪽지를 본 미영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설마 민석이를 의심하는 거 아니죠? 하지만 정순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영아, 이 남자 정말 위험해 보여. 가방 안에 경찰 문서며 녹음기 같은 이상한 물건들이 들어있더라고. 정순자는 자신이 발견한 물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미영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엄마, 그럴 리 없어요. 민석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순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찰 문서와 녹음기 이야기를 들으니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제부터 계속된 민석의 수상한 전화 통화들을 떠올리니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돈, 계좌, 주소, 위치 확인이라는 단어들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죠. 그때 민석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평소와 다름없는 정중한 인사였지만 정순자에게는 그마저도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미영은 남편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고 정순자는 민석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평화로웠던 가족여행의 분위기는 점점 긴장감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이제 직접 민석과 대면할 때가 왔다고 느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정순자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정순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민석과 단둘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민석은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순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정순자는
주머니에서 승무원이 건넨 쪽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자네. 정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어 장모를 바라봤죠. 이 쪽지, 맞는 말이지. 정순자는 쪽지를 민석 앞에 내밀었습니다. 민석은 쪽지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동안 차분하던 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정순자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역시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민석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정순자는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자네 가방에서 경찰 문서며 녹음기까지 봤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정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죠. 민석은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정순자는 그가 또 다른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예상과 달리 휴대폰 화면을 정순자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경찰서 번호로 된 통화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메시지함에는 수사관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민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 협조자입니다. 이 한마디에 정순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경찰 협조자라는 것이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판단할 수 없었거든요. 민석은 정순자의 표정을 읽고는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받은 전화들, 그리고 가방에 있던 물건들, 모두 수사에 협조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정순자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왜 미영이한테는 말 안 했어? 왜 숨기고 있었던 건가? 민석은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라서 미영이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모든 걸 털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정순자는 아직도 완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민석은 휴대폰에서 또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청에서 발송한 공식 협조 요청 메일과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까지 모두 공개했죠. 장모님이 원하시면 지금 당장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민석의 제안에 정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과연 이 모든 것이 진실일까 아니면 더 정교한 거짓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샤워를 마친 미영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민석씨, 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한 미영의 표정에도 걱정이 스쳤습니다. 정순자와 민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미영은 두 사람의 심각한 표정을 번갈아 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정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미영아, 앉아봐. 엄마가 설명해 줄게. 미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고 민석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민석은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장모님, 제가 숨기고 있던 일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한 달 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셨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순자와 미영의 표정이 동시에 변했어요.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가 주는 충격 때문이었죠. 민석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짜 경찰을 사칭한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을 모두 잃으셨어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돈을 잃은 것보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정순자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의 쪽지와 가방 속 물건들, 그리고 수상한 전화 통화들이 모두 다른 의미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석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제가 자비로 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저희 아버지 같은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 거예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해서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물론 경찰의 철저한 보호하에서요. 정순자는 이제 민석이 받았던 전화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돈, 계좌, 주소라는 단어들이 범죄 조직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었던 거죠. 민석은 휴대폰에서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보신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도 모두 경찰에서 제공한 장비예요. 제 안전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범죄자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그는 경찰서에서 받은 공문과 담당 수사관의 명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위험할 수 있어서 미영이한테는 말하지 못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순자의 마음속에는 미안함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의심했던 사위가 실제로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미영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왜 혼자서 이런 어려운 일을 감당하려고 했어요? 가족인데. 민석은 미영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면 저희 아버지처럼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민석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사기에 많이 당하시잖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순자는 이제 민석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말수적다고 생각했던 사위가 이렇게 큰 책임감과 정의감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정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민석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승무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정순자는 민석에게 쪽지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민석 씨, 그 승무원이 왜 당신에 대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럴 리는 없을 텐데. 민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승무원, 저 아는 사람입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에 잠깐 얽힌 적 있어요. 아마 감정이 남아있었나 봅니다. 민석은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대학교 때 같은 동아리였는데 그분이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이미 미영이를 만나고 있었거든요. 정순자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미영이 화가 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우리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한 거예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저희 가족을 보는 순간 옛날 감정이 되살아났을 수도 있고요. 정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항공사에 정식으로 항의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항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순자는 정확한 사실을 전달했어요. 승무원이 승객에게 다른 승객을 비방하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명예훼손입니다. 고객센터 직원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정식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어요. 민석은 쪽지를 증거로 제출하고 해당 승무원의 이름과 편명까지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이틀 후 항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는 사과의 말을 전하며 조사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해당 승무원을 호출해서 조사한 결과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행동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항공사는 민석과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문을 보내왔고 해당 승무원과의 면담 결과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승무원 조사실에서 벌어진 일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승무원은 인사팀 담당자 앞에서 고개를 떨군 채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맞아요. 예전에 제가 먼저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그 사람이 가족들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승무원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만 충동적으로 그런 쪽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쪽지의 모든 내용이 자신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인정했어요. 전과자라는 것도 조심하라는 것도 모두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인사팀 담당자는 이런 개인적 감정으로 인한 직무유기와 승객 명예훼손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지적했습니다. 항공사는 즉시 해당 승무원에 대해 해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민석과 가족들에게는 정식 사과와 함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항공사 담당자는 전화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고객님들께서 받으신 정신적 피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순자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한 장의 쪽지가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동시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죠. 민석은 이 모든 과정에서 차분하고 성숙하게 대응했고, 정순자는 그런 사위의 모습에서 진정한 신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민석이 경찰과 협력해서 진행했던 보이스피싱 수사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고 담당 수사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담겨 있었어요. 민석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조직 전체를 검거했습니다.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영과 정순자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몇 달간 위험을 무릅쓰고 진행했던 수사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었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대적으로 검거되었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 역할을 한 것은 직접 피해를 당한 시민의 아들이 경찰에 협조한 덕분입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민석의 모습과 함께 협조자 민석 씨라는 자막이 떠올랐어요. 앵커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민석 씨는 아버지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후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합니다. 뉴스는 이어서 검거된 조직의 규모를 설명했어요. 이번에 검거된 조직은 모두 15명으로 지난 1년간 전국에서 약 20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순자는 뉴스를 보며 민석이 얼마나 큰일을 해냈는지 실감했어요. 자신이 의심했던 사위가 실제로는 사회를 위해 이렇게 큰 기여를 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청에서 정식으로 민석에게 감사패 수여식을 열기로 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민석 씨의 용기 있는 행동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미영은 남편을 자랑스러워했고 정순자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자는 민석과 단둘이 앉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네, 정말 미안하네. 정순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진짜 큰 죄를 지었구나. 사람을 쪽지 한 장으로 판단하다니. 정순자는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며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승무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사위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럴만했어요. 저도 미영이한테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걱정시키기 싫어서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어요. 그는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로 저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제 장모님께서 저를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아시게 됐으니까요. 정순자는 민석의 넓은 마음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위를 둔 게 정말 자랑스러워. 미영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 민석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이런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숨기지 않고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석의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하시고 건강이 많이 호전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의사는 아들이 범인들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의 짐을 놓으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석은 아버지 병실에서 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나쁜 사람들 모두 잡혔어요 라고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순자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민석이 진정한 가족의 기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키고 사회에 기여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남자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공항 귀가길, 정순자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주도로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같은 공항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는 사위에 대한 의심과 불안감으로 가득했다면 지금은 그에 대한 깊은 존경과 미안함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출국장을 나서며 정순자는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장모님께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들과 모든 걸 나누겠어요. 정순자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민석은 더 이상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 사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정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장의 쪽지가 가져온 오해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어요. 만약 그 쪽지를 받지 않았다면 민석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보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은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경험이었던 셈이죠.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 동안 정순자는 민석이 얼마나 세심한 사람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여행 중에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그가 항상 가족들을 배려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자신은 의심의 눈으로 보느라 놓쳤던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진 정말 잘 나왔네요. 정순자가 말하자 민석은 환하게 웃었어요. 장모님이 웃고 계신 사진이 가장 예뻐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정순자는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 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일단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간병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봉사활동도 해보려고 합니다. 정순자는 그의 말을 들으며 더욱 감동했어요. 개인적인 아픔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로 승화시키려는 그의 마음가짐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순자는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민석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모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영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 여행으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순자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민석이라는 든든한 사위를 둔 것에 감사하며 정순자는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난 세 사람의 앞날에는 더욱 따뜻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